알기 쉬운 블록체인의 1주차, 1차시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첫 주차, 첫 차시에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될까 상당한 고민을 하고 넣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식상한 용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왜 살펴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까지 4차니까 앞에 1, 2, 3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 2, 3차는 어떠한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과목을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목의 이 1주차, 1차시의 주요 목표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특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바 있으시겠지만 본 과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특징과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한 대응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비디오 클립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용어들을 이제 설파하는 여러 교재들도 있고 클립들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클립 하나를 보시고 본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죠.
본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 클립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보다는 내용을 좀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본 내용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목은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올 때까지 또는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기차를 우리가 박물관에서나 아마 보셨거나 또는 그 비디오 클립에서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을 타거나 경험했던 세대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때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그 증기기관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배경으로 넣어드린 그림에 이 배경은 영국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그 중심에 영국이 있었고 영국의 주요 산업의 이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방직과 방적이었습니다. 방직과 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짜고 천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증기기관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들을 진행했느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실을 짜고 천을 만들었다면 바로 기계공업이라고 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이 생산성의 증대는 기존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밖에 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공장을 통해서 하루에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1000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근근히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굉장히 큰 바로 여유 자본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로 이런 여유 자본이 생기면 초기에는 이러한 돈들을 쓰는데 급급하시겠지만 바로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체계가 상당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자본주의의 토대가 바로 이 산업혁명, 즉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바로 사이드 이펙트나 또는 반대 급부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가 단지 공산주의와 함께 우리가 논하기 때문에 보통 상대적으로 좀 거북한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일종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과목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비디오 클립들을 좀 통해서 보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요한 퀘스천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 실제로 영국보다 그 동시대에 가장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케네스 포메란츠라고 하는 교수는 도대체 왜 하필 중국은 이러한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지 않고 왜 영국이었을까? 그리고 그 영국이 이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부터 세계의 많은 중심이 바로 유럽과 서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메란치 교수가 쓴 책의 대표 역자 중에 하나가, 이 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분기라고 하는 Great Divergence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Great Divergence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중국은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문물이나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휴먼 리소스, 즉 인적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때도 중국인들은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영국은 이러한 변화에서 중심에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영국의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석탄의 접근성, 즉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장되어 있었던 천연 자원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석탄의 접근성과 아메리카 식민지라고 하는 이러한 영국의 많은 식민지 등이 바로 우연의 결과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연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 시기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석탄이 있었고 영국의 여러 식민지들이 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영국의 인구가 같이 증가하긴 했었지만 보다 높은 농업의 생산량이 요구가 됐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동일한 땅에서 농작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이 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땅에서 단기간 내에 더 많은 생산량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초기에는 땅이 황폐화되고 인당 소비하신 음식량도 오히려 감소하는 일들이 중국에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집, 군대, 건물에 필요한 목재 수요도 당연히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집을 짓기 위한 벌채, 즉 산림의 상폐화, 이 황폐화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똑같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을 했었지만 중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연적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한 데 반해서 영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연성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메란치 교수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근래로 돌아와서 1900년도, 즉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2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고 바로 정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쓰는 것에 대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한다 봤다면 이제는 산업의 발전의 모태가 되는 부분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 배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이 포드 자동차의 초기 공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런 모습들이 익숙하실 수 있지만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나 이런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인류가 경험할 수 있었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국가별 여러 가지 부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었고 또는 갈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경험한 굉장히 안타까운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일제 식민지가 바로 그 기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죠. 바로 이런 전쟁의 중심에는 바로 과학 이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거대 과학, 즉 화학이나 여러 가지 병력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또는 개념들이 또는 수학, 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과학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후에 우주에 대한 고민들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패배는 곧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떤 필사적인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나 기술 산업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900년 초반은 굉장히 아픈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또한 노력들도 역시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근래로 오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즉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듣기 위해서 PC 또는 태블릿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된 출연들이 다 바로 이 3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죠. 자,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 분은 놀랍게도 동갑인 친구입니다. 55년 양띠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5년생들이 도대체 언제쯤 대학을 다녔을까라고 하면 바로 70년대였을 거고요. 이 70년대의 대학에서 바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컴퓨팅 디바이스 등을 이제 초기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도대체 어떻게 상업화하고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빌 게이츠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대표자고 또 가운데 보이는 고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애플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두 분은 기업을 만드신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은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바로 팀 버너스-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는 돌파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미션 등을 잘 녹여내면서 산업의 일종의 드라이버로서 또 이런 동일 움직이는 역할들을 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물이 90년대, 즉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었던 분들이 결국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곧 산업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즉 21세기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의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된 것은 2020년대의 전 세계 탑 100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눈에 크게 보이실 겁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등등 보이실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도 보이고 화웨이,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엄청난 이 등장이 있었고 2020년대 현재에도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차 시의 주요 내용인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산업의 발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피지컬, 즉 1, 2차 산업에서의 피지컬 부분, 그리고 3차 산업에서의 디지털 부분, 그리고 이런 디지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바이올로지컬이라고 하는 생명공학이나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2020년 이후에 왜 중요하냐면 과거엔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경계를 갖고 자기의 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블러링, 즉 선이 굉장히 희미해진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네 구역, 내 구역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승자 독식,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가 갖느냐? 승자가 갖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렇게 구분만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떠한 것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프로블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노력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국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은 영국이 아직도 여전히 그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를 갖고 있지만 19세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왕권과 또는 귀족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렇게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공장을 갖고 있고 돈을 번 주체들이 새로운 부의 계층으로 등장한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이 2차 산업혁명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온 것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면서 전기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어두워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해야 되는 시기에서 이제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 전기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있지만, 실제 인터넷의 주요 개념은 미국의 국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국방부의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하고 백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처음 구현한 것을 알파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초기가 1969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이나 우리가 이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차 산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 키워드냐라고 했을 때 초연결, 초지능이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블록체인과는 어떤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또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할 이야기는 참 많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이슈들을 좀 고민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배경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WEF라고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에 모여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항상 어떤 이슈들이 등장을 해왔었냐면, 도대체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며 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나누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류애적인 논의를 하던 곳이 바로 WEF의 주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야기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인간과 기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 즉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줄여서 CPS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CPS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우리가 활용했던 도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획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초인, 초능력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인의 시대, 초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소름이 좀 돋으십니까? 자, 그럼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프라인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면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온라인의 시대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포인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역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에 보시는 이 할아버지, 이 어르신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WEF의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인류한테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분의 책을 살펴보면 책의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담겨져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충격적으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의 혁명보다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구조의 충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과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2012년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살펴보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논의되고 있는 기술이나 이슈 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었던 주요 사항들은 지금 등장한 것이고 2016년에 와서야 우리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는 주목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두가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의제로 논의가 되면서 전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처럼 부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다보스 포럼의 연례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 지역 간 갈등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이슈였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은 2016년, 즉 2010년대 중반에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인류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10년 또는 그 10년 이후의 시간에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온 겁니까?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논의들을 많은 학자들이 또 하고 실무자들이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지각하던 간에 하지 않건 간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영향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임팩트, 충격은 또는 영향력은 과거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맞는 방식 등이 결국 기술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3차 산업혁명의 단순 연장, 그냥 선형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종의 도약, 퀀텀 점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약으로 인해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사고체계와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자,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준 것 중에 하나는 이 산업혁명이 결국 인류의 그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한 차원 높게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머니가 존재를 하죠. 소득 수준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왜일까? 라는 것이죠. 각 산업혁명의 중심에 이득을 본 주체가 극소수에 존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 접근 가능하고 디지털 세계를 담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의 중심에 그 부의 주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러한 것들의 편익을 누린 소비자였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매년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 세계 탑 10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가 중에서 부의 편중이 미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1, 2, 3 이렇게 쭉 내펴보시다 보면 대부분 이러한 디지털, IT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탑 10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오라클 같은 기업도 결국 IT 관련된 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술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갖고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와의 경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에릭 브린 율프슨과 앤드류 메가피라고 하는 두 분인데 MIT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가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정보 경제학을 이제 강의하고 그러한 중심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 책을 살펴보시면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2의 기계시대나 기계 경쟁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 즉 기술의 발전은 경제의 크기, 즉 부의 크기를 높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즉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면 역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부의 중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순간 벌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붕괴시키면서 더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불리우는 Y성 이론에 근간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깔릴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술 발전을 가속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의 속도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부조화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긴 하고 부를 증가시키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궁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의 중심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승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패자가 읽는 것보다는 항상 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은 항상 올랐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변화의 중심에 그러한 교육받은 사람들, 부분들 또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해 나아가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제도적인 혁신을 만드는 체계 안에 어떠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이런 컴퓨팅 리소스와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공부하고 또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기술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무엇이 있고 또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이런 디지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치 않느냐가 아니라 컴퓨팅 리소스나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소위 씨앗으로 3차 산업혁명에서 씨앗이었다면 이제는 더 큰 나무로 심지어는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혹시 동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늘까지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콩나무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4차 산업혁신대에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혁신의 가속도나 파괴 속도는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토대의 기술에 여러 기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산업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공급자적인 측면, 즉 기업의 측면이나 여러분들이 산업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측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고객들이나 이 기존의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면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면서 더 큰 부가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붕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것들이 변화가 주도를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 기민하고 혁신적인 바로 경쟁자, 새로운 노력들을 해왔던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품질, 속도,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치를 현격히 증가시킬 때 기존의 시장에서 기존의 부를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자를 몰아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요자 측면이다라고 하는 고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혹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투명성이 증대되고
고객의 몰입, 즉 사용자의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소비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나 맞춤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대로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술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시장도 변화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모두 변화되면서 결국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구조가 붕괴되게 되는데, 이런 붕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것들이 완전히 순식간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완료가 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상당히 시대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올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비자의 기대나 제품 향상이나 협력적 혁신이나 이런 조직 형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디지털화의 중심에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기술의 결합, 컨버전스라고 하는 여러 기술들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변화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기존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적인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확고하고 중단 없는 변화들이 어떤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 주체에 대한 정리를 좀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 올 때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들이 있었고 각각의 주요 기술들은 산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나 이런 충격이라고 하는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왜 혁명이란 표현을 쓰느냐? 기존의 체계를 붕괴시키고 삶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이건 나와 관련이 없구나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을 좀 더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학습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이 기회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